자, 이제 확통 여러 가지 순열 개념 구조 볼 건데, 자, 원순열에 대해서 빈칸을 쓰라. 원순열은 회전했을 때 그 n개를 회전시키면 다 중복이었잖아. 그래서 n번 다 중복이니까 n가지가 다 중복이더라. 그래서 원래 나열하면 n팩이지만 n번 다 중복이니까 중복되는 횟수로 나눠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n-1팩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n-1팩. 원순열의 핵심이죠. 1 빼서 팩토리얼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원순열은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발생하면은 같은 것으로 처리하니까 애초에 회전을 안 시키는 거지. 그냥 어떤 특정 하나를 위치를 딱 고정시켜버리고, 그럼 그 하나는 고정이 됐으면은 나머지 n-1개를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n-1팩으로도 그냥 생각해도 되겠죠? n-1팩.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야. 회전도 못 시키게 고정시켜버리면 나머지 n-1개를 나열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둘레에 앉힐 텐데,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했을 때 다 중복이 발생하지는 않았었다. 이제 회전했을 때 그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다 다른 상황인 거 맞습니까? 다 다른 상황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자리 개수가 K면은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거는 그냥 원순열로 이제 계산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은 다 중복이 아니거든. 그래서 구별되는 경우의 수인 K만큼 이제 그 곱해주시는 거고, K만큼. 그래서 여기서는 K가 3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n팩으로 처리한다. n팩으로 처리하는데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모양이 지금 몇 번씩 나오냐? 2번씩 나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 전체 팩토리얼을 이제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중복이 m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m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m으로. 원순열은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졌다. 다각형은 그 기준이 되는 걸로 하던가 아니면은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시면 되고. 중복순열이 무엇이냐? 자,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제 순열은 나열까지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열까지. 저렇게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는 순서를 이제 고려한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순서 고려한다라는 거랑. 자, 기호로는 어떻게 썼냐면은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붙여서 n파이r이라고 썼었죠. n파이r.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n파이r. 자, 다 쓰셨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갓순열이야.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여러 가지 순열 단원에서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자, n개 중에서 같은 게 이제 pq r개씩 있다. 그러면은 그 같은 것만큼 팩토리얼로 우리가 다 나눠섰어요. p팩, q팩, r팩. 더 있다면은 더 나눠주시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두 개다. 같은 게 이제 pq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 두 가지 종류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건데, 두 가지 종류로만. 근데 이 중에서 이 두 개 종류로 나와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1122 얘는 5팩 나누기 뭐야? 3팩, 2팩으로 계산하는 거긴 한데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은 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5자리인데 1이 들어갈 세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봐도 되니? 1이 들어갈 세 자리? 왜냐면은 나머지는 뭐로 채우면 되니까. 2로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n개 중에서 그 p를 그냥 선택하는 조합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합으로. 이렇게 처리해줘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 방금 중복순열 이제 우리가 썼으면 중복조합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그냥 택하기만 하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H 기호를 이제 썼었죠. H. 약자 기억나니 너네? H 약자? 아니, 그게 아니고. P. 순열 혹시 기호 아니? 순열 그 약자? P. 모르십니까? 네. H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호모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NHR이라고 이제 해주고 얘를 우리 어떻게 바꿔서 계산했지? 조합으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여기 빼기 1까지 해준 거 있었지? 빼기 1까지 중복적 저렇게 계산했었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R은 그대로 써주시고 이제 요 구별을 이제 잘해줘야 돼. 구별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자, PR, 파이R, CR, HR 구별하는 건데 이제 다 구별됩니까 저거? 기본적으로 그 앞에 오는 저 N 있잖아. N이 뭐라고 했니? N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개수야. 몇 개를 골라야 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은 무조건 달라야 돼요. N은 무조건 달라야 돼. 그래서 거기 1, 2, 3, 4번 나와 있잖아, 거기 지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N은 다 다릅니다. 3, 4번도 다른 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고르는 거야, 무조건. 서로 다른 N개에서. 근데 이제 순서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중복을 이제 허용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NPR은 순서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순서를 이제 고려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복은 허용하지 않죠. 근데 NPR은 이제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지. 순서도 고려하면서 중복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그럼 나머지 밑에 거는 이제 C가 조합이죠. 자, 조합은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뽑기만 한다.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NCR이고 NH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중복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거 4개 구별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가 그 중복순열, 그냥순열, 조합, 중복조합 구별을 잘 해줘야 되거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두 집합 XY가 있대요. 여기 지금 이제 M개의 원소가 있대. 여기 M개. 그 다음에 화살표 반대쪽은 이제 몇 개가 있어, 이게? N개가 있대. 그랬을 때 얘가 이제 그 가리킬 수 있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러면 가리킬 수 있는 게 오른쪽인데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그냥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화살표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거 n개를 n번 고르면 되겠죠. n 파이 m이야. 그래서 n의 m제곱이라고도 바꿔볼 수 있지. 자, 근데 2번은 저거 ij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2번이 뭘 의미하는 설명이니 저거? 우리 저 수학 하에서도 많이 했잖아. 뭡니까 이거? 1대1. 1대1? 함수야 대응이야? 1대1 함수죠, 그렇죠? 대응은 그 같아야지, 원소의 개수가. 1대1 함수는 그냥 그 같은 것만 안 가리키게 나가면 되거든. 처음에 n개, 그 다음에 n-1개, n-2개 하나씩 줄어드는 거 맞아요? 줄어드는 거? 그래서 걔는 이제 이 순열로 본다, 순열. 하나씩 줄어드는 거지. 요걸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고, 그냥 요거까지만 쓸게요. 3번은, 이번에는 함수값이 대소관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정해져 있을 때? 이때는 이 지금 J가 더 함수값도 크니까 이게 지금 가리키는 게 밑으로 갈수록 더 커야 되는 거거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 Y의 원소 N개 중에서 이제 M개를 이제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뭐가 뭘 가리킬지가 정해진다 그랬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이제 NCM으로 단순 조합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NCM 단순 조합. 근데 등호가 들어간다. 같은 거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똑같은 그 원소를 중복해서 가리킬 수 있습니다. NHM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얘는 표현을 좀 바꿔주면은 이렇게 C로도 표현이 가능하겠고, M으로도 표현은 가능하겠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항정리 전개식 쓰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전개식 이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요거부터 먼저 써보자. 자, 뒤에 있는 거를 안 골라. 앞에 있는 건 다 고르고, 뒤에 있는 건 안 고르고, 뒤에 있는 거를 하나를 고르고, 앞에는 하나 덜 고르고, 뒤에를 하나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써 나가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쭈루루룩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는 NCN. 자, A는 이제 없고, B가 N번.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B가 N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 값은 같은데, 근데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그 뒤에 있는 거를 이제 고른 횟수로 기준을 둡니다. 뒤에 있는 거. 근데 사실 뭐 값이 같기만 하면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A의 N제곱 플러스 NC1, A의 N-1P.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제 가서 맨 뒤에는 B의 N제곱까지. 자, 간략하게 저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럼 이 전개식에서 보시면 이제 NC형, NC1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그 앞에 이 A, B의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란 말이지. 근데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낸 개수죠. 이항계수라고 합니다. 이항계수. 이항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정 항의 이항계수를 이제 그 일반화한 식이 있어. 일반화한 식. 자, 이제 뒤에 거를 고른 횟수를 이제 R로 처리해서 NCR. 뒤에 게 R번. 앞에 거는 N-R번. 이게 이제 저 전개식의 일반항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수원에서도 수열 단원에서 그 일반항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죠. N번째 항 구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일반화한 걸 구해놔야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잖아. 대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하겠고. 3번은 이게 조합의 성질이죠. NCR은 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 같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뒤바뀐 A의 R제곱, B의 N-R제곱과도 개수는 대칭으로서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대칭으로서 같을 것이고.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제 나오는데,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조합으로 표현해서 4제곱까지 한번 개수를 그려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얘네를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은 요거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맨 위에 이제 뭐부터 나와줘야 되냐면은 맨 위에는 뭐부터 나와줘야 되니? 자, 이제 뭐 1C0, 1C1 이런 식으로 할 때 먼저 써볼게.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1제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A 플러스 B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제곱. 4제곱. 여기까지 한번 나타내보래. 여기까지 나타내볼 건데. 자, 여기는 맨 위에는 이제 1이 이제 원래는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2C0, 2C1, 2C2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라는 거거든. 세제곱은 이제 우리가 3C부터 해가지고 3C0, 3C1, 3C2, 3C3 4제곱은 이제 4로 들어가면 되겠지. 4C0, 4C1, 4C2, 4C3, 4C4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4제곱까지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준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조합의 값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조합은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은 맨 위에 1 시작해서 1, 1, 그 다음에 이제 1, 2, 1. 자, 이거 그냥 다 쓰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이항계수도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성질 좀 이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양쪽 끝은 무조건 1 맞니? 양 끝은 무조건 1이고 가운데를 결정하실 때에는 우리 그 가운데 두 수의 항이 그 바로 밑에 거와 같다. 이거 기억나니? 그 바로 밑에 거와 같다. 얘는 3, 3으로 나와줘야 돼. 3, 3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얘네 둘의 합이 밑에 거와 같다라고 해서 1, 4, 6, 4, 1. 자,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이제 얘기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양 끝에 있는 거는 무조건 1이다. 양 끝에 있는 거는. 그리고 각 행의 수의 배열은
서로 좌우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NCR이 NC N-R과 같아야 될 것이고, 자,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항의 정중앙에 있는 수와 같다. 이거를 이제 일반화한 식이 이거야. 일반화한 식이. 근데 이거 어떻게 좀 기억하라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커지죠, 이게. 앞에 있는 숫자는 커지지. 그리고 이게 이따가 하겠지만은, 하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이 뒤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유지가 되지, 일정하지?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1씩 늘어나지, 그지?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저거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얘네 둘의 합이 그 바로 밑에 거랑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뒤에 숫자가 얘랑 이제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는 하나가 더 늘어난 관계에 있는 거잖아.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 그러면 앞에는 하나 늘어나니까 n인데 이 뒤의 결과는 요 둘 중에 더 큰 수로 요 두 수 중 더 큰 수인 r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더 큰 수 r로 결정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항계수의 전개식을 가지고 성질들을 더 이끌어내보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인데 쟤는 일단 x의 n제곱부터 써볼게. 그 다음에 이제 nc1, 그 다음에 이제 x의 n-1, nc2, x의 n-2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 갈 건데요. 맨 마지막에는 1, 뭐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1까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 1을 대입해봐라. 원래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NC형이 들어있죠. NC형까지 추가시킵시다. NC형. 여기도 이제 NCN까지는 일단은 추가를 시킵시다. NCN, NCN.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보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 전개식 썼는데 여 X에다가 1 대입하면 2의 N제곱이잖아. 얘가 이제. 여기다가 X에도 1 대입한 게 NC형 플러스 NC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쭈르륵 더해서 NCN까지 더해주는 게 0부터 끝까지 더한 게 2의 거듭제곱. 기억납니까?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0이 나오는데 이때는 부호가 번갈아 갔었어. 부호가 번갈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홀수 짝수가 중요하긴 한데 그냥 써볼게. 처음에 플러스로 쓰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이제 n제곱으로 이제 가지고 ncn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두 가지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 두 식을 이제 적절히 더하고 뺀다. 얘네 더하면은 지금 여기 저거 보시고 홀수가 날라가요. 홀수가. 그럼 짝수만 남는 거 맞니? 두 개 있잖아. 짝수가 다 두 개씩. 그러니까 2의 자, 왼쪽 더하면 2의 n제곱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짝수만 다 더해준 거에 2배가 되는 거잖아. 2배가. 그래서 짝수만 다 더한 거에 2배니까 양변을 다시 2로 나눠가지고 2의 n-1제곱은 그 짝수만 다 더한 거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써줄게.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해주겠습니다. 반대로 뺍니다. 위에서 밑에 걸 빼도 2의 n제곱인데 이번에 빼면 홀수만 남잖아. 홀수만. 그럼 홀수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있으니까 똑같이 나누기 2로 처리해줄게. 나누기 2로. 홀수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마지막 홀수까지는 일단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이게 1을 더할 수도 있어. 모든 그 끝의 짝수 홀수까지는 더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하키스틱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이 식을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보라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NC형, N 플러스 1C1, N 플러스 2C2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앞에는 1씩 늘어나고 있고 뒤에도 1씩 늘어나고 있거든. 그럼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까? 야, 지금 오른쪽 아래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한번 꺾인 거와 같은데 그럼 걔를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되냐? 이게 일단 내려갔으니까 한 칸 더.
이 앞에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 왼쪽으로 꺾이면 뒤에가 1 커져야 돼? 아니면 일정해야 돼? 일정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 최종 것이랑 똑같습니다. 뒤에는 최종 것이랑 똑같다. 그러면 2번은 반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엔 뒤에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거는 왼쪽으로 꺾일 때 벌어지는 일이죠. 왼쪽으로 꺾일 때. 그러면 걔는 오른쪽으로 한번 꺾은 놈과 같으니까 이번에는 더하기 1로 처리해봐야 되겠지? 앞에도 더하기 1이지만 뒤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꺾이냐, 오른쪽으로 꺾이냐 구별되겠죠? 잘 구별해 주세요, 이거. 그 다음. 다 썼니? 거기요? 거기는 지금 그림을 이용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림 보고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확률의 뜻과 활용.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을 뭐라 불렀습니까? 집합에서는 이제 뭐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되지만, 여기 확률에서는 뭐라고 불렀니? 네? 무슨 집합?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자, 이 표본 공간의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니? 그게 사건입니다,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 나올 수 있는 6가지가 전체 표본 공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짝수가 나오는 거, 소수가 나오는 거 이런 게 특정 사건이죠. 그런데 원소가 딱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불렀니? 근원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원 사건.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무슨 사건?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랑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표본 공간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럼 무슨 사건? 공사건. 그래서 공사건은 이제 기호로 우리 그 공집합이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우리가 사건 A와 B의 무슨 사건? 합사건. 합집합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호로는 그냥 합집합 기호 똑같이 그냥 씁시다. A 합집합 B. 반대로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무슨 사건입니까? 곱사건이죠, 곱사건.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교집합처럼 써주시면 돼요, 교집합. 그러니까 집합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집합이나 사건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 있고. 자, 이제 5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모일 때 동시에 안 일어나면 그 확률이 몇이야? 자, 얘가 이제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지? 공집합이. 즉 A와 B는 이럴 때 서로 뭐라고 합니까? 배반이라 하고. 그리고 그 배반인 서로의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사건 A에 대해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뭐라고 부릅니까? A가 안 일어나는 건 무슨 사건? 여사건. 여집합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A의 여집합이라 쓰시면 되고, 이번엔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며, 기호는 이제 그 P를 붙여가지고 P 괄호 A라고 나타냅니다.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기호죠. 자, 자, 이번에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있어. 자, 전체 S가 있는데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죠. 이게 뭐가 와야 되니? 네? 뭐가 와줘야 되니? 이미 앞에 다 답을 줬어. S의 원소의 개수 NS, A의 원소의 개수 NA 로 쓰시는 겁니다. 이 확률을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수학적 확률. 자, 이번에는 시행을 이제 직접 반복을 합니다.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 때, n번 중에서 사건은 Rn번 발생한 거야. 그리고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이 상대도수,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직접 시행을 했을 때에는 전체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죠? 저 값이 만약에 그 위에서 계산한 수학적 확률인 P에 가까워지면은 이 값 P를 우리는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확률. 자, 그 다음에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해서 그 영역 S에서 임의로 택한 점이 영역 A에 포함이 될 확률,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넓이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영역 S의 넓이, 영역 S의 넓이분의, 자, 그다음에 영역 A의 넓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겠고, 기하적 확률.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기하적 확률. 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 자, 확률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와 뭐 사이였습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에 대한 확률이었지. 근데 반드시 일어난다. 확률이 1. 안 일어난다.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으로 이제 보는 거였죠. 0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자, 요런 것들에 대한 확률인데. 자,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만약에 적어라. 그러면은 집합 생각하면 돼. 집합. 그래서 PA 더하기 PB 해주는데 뭘 빼줘야 됩니까? 교집합을 빼줘야 됩니다. PA 교집합 P를 빼주셔야 되겠고.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다. 그럼 요 교집합이 이제 없는 거거든.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두 합집합에 대한 그 확률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PA 더하기 PB로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PA 더하기 PB. 그 사건 A, 여사건 A 여집합에 대해서는 A가 안 일어나는 사건은 전체에서 우리 이제 빼는 게 이제 국룰이었잖아요.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거. 요걸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자, 저 P, B바 A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지. 이 막대기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우리는 정의를 했어.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저 P, B, 바 A 라고 얘기는 할 거야. P, B, 바 A, B, 바 A. 식은 뭐였었냐면은 저 P, B, 바 A라는 거는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 분모로, 분자에다가는 교집합으로 오는 거였지. 둘의 교집합으로. 자,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곱셈 정리야.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이제 A 교집합 B, 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쓰는 건데, 얘는 일단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네 둘을 곱해주는 게 맞죠? A, B가 둘 다 발생한다. A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한 이후에 B가 발생할 확률로 쓰는 겁니다. 문자 바꿔가지고 B로도 해도 되겠죠. B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요 헷갈리는 게 저 A 교집합 B랑 B 바 A가 이제 좀 많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자, A 교집합 B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사건 A, B가 둘 다 결국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B 바 A는 A가 발생을 이미 한 상태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그 언뜻 들으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전체 따지고자 하는 표본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표본 공간은 이제 전체가 됩니다. 전체 S. 근데 B 바 A는 달라. 사건 A가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미 A가 발생한 상황이어가지고 A로 제한되겠죠? A로. 자, 이 차이는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상황은 이 전체 중에서 여기만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위의 상황은 그 다음에 이제 밑의 상황은 이제 뭐냐면은 전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미 지금 A가 발생한 상황이어가지고 자, 이 A 중에서 B도 발생할 확률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차이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독립동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독립의 의미가 이제 뭐였냐. 독립은 그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다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볼 수 있고 독립일 때 이제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죠.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지금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이미 A가 발생했어. 혹은 A가 발생하지 않았어. A가 발생하든 안 하든 이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만약에 변함이 없다면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야. 이런 관계식이. 물론 A, B가 바뀔 수도 있겠죠. A, B가 이제 A 바 B는 P, A 바 B의 여집합은 PA. 이렇게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 종속은 간단해. 뭡니까? 독립이 아닐 때. 네, 간단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 한다.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네, 이렇게 써두시고 자, 되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사건의 A, B가 독립일 때 서로 독립인 사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 자, 어떤 것들이 또 독립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A, B가 독립일 때 또 독립인 거는 뭐였습니까? 여집합한 사건들. 여집합.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얘네 세 개를. 그러니까 이제 여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은 다 서로 독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독립이. 증명 과정도 이제 우리 그 수업할 때 했었죠. 자,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0이야. 그래서 A, B는 서로 뭡니까? 종속입니다. 종속.
종속입니다. 자, 그럼 7번을 좀 보면은 이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아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하면 A 교집합 B가 뭐였었냐면은, 자, 이거 쓰지 마시고 하지. 자, PA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P, 뭐 B바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있잖아, 아까. 근데 위에 그 독립을 의미하는 식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P, B바 A든 아니면은 P, B바 A의 여집합이든 어차피 얘는 독립이면 P, B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P, B로 바꿔가지고 표현해 보신 식이 이것도 이제 결국에 이건 쓰시면 됩니다. 결국 PA와 PB를 두 개 곱한 게 되겠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보려면 이 식이 성립하는지 보면 된다.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 안 한다. 종속. 간단하게 저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은 방금 독립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 동전을 던지던 주사위를 던지던 이런 시행을 할 때 그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매 시행마다 확률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를 독립시행이라고 보겠죠. 일단 이 의미는 이렇게 씁시다. 어떤 시행을 할 때 매 시행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미치지 않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 독립시행도 이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약간 일반화한 식이 있었거든? 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고, 그 다음에 N번 만약에 반복을 한다. 그중 우리는 이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자, NCR. 전체 N번의 시도 중 R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 P가 R번 발생한다. 그럼 이제 반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나머지 N-R번 발생한다. 라고 저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저게 기본적인 독립시행에 대한 식이야. 독립시행에 대한 식. 독립시행에 대한 식입니다. 되었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 자, 통계로 넘어가세요. 통계로.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간의 각 원소에 이제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거야. 하나의 실수를. 이게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고, 확률 변수로 합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는 p 라지 x는 스몰 x다라고 이렇게 놓고, 그 관계,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게 어떤 확률 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이제 그 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내서 볼 수가 있죠. 자, 확률 변수가 만약에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로처럼 셀 수 있을 때 이러한 확률 변수를 무슨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자, 이산 확률 변수가 갖는 모든 값에 대해서 확률이 만약에 대응이 된다. 그럼 그 확률을 약간 일반화한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라고 합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부터 만약에 가능하고 그 질량 함수가 pi로 주어지게 되면은 일단 특정 확률은 반드시 이 확률의 기본 범위인
0과 1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총 모든 확률의 합 몇이니 이거? 1. 그리고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것만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들만 싹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얘는 뭐 그냥 막 거창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은 약간 좀 낯설죠, 표현이 약간. 그냥 저 확률들을 다 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 더하라. 자, 그 다음에. 자, 평균을 부르는 용어가 있죠. 평균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평균. 뭐라고 합니까? 기대값. 기대값이 아니고, 기대값이라고 해주고, 기대값이라고 이제 우리는 합니다. 기대값. 그래서 평균 구하는 식이 원래 있어. 뭐였었냐면은, 그 표가 있으면은 위아래 곱해서 싹 더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값을 이제 x값, 밑에 있는 값을 p값이라고 이제 했을 때,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쭈르륵 더해서 뭐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n번째까지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 xn, pn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간단하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 이제. 시그마로 해볼까? 시그마 kn1부터 n까지 x. 자, 여기 i로 합시다. k 말고 i로. i가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좀 표현해 봅시다. 간결하고 이쁘죠? 저렇게 쓰니까. 자, 그리고 분산. 분산은 이제 어떻게 표현됐니? 분산은 이제 그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을 한 놈의 평균에서 그 평균을 한 놈의 제곱을 이제 이렇게 빼주는 거였는데, 얘는 이제 그 시그마로 한번 얘도 나타내 볼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먼저. 자, x1 제곱 p1, x2 제곱 p2 플러스, 자, 마지막 xn 제곱에다가 pn인데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평균 2x의 제곱 이렇게 뜨겨, 그냥 간결하게 얘는. 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온전히 시그마로만 내가 만약에 표현해보고 싶다. 시그마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의 제곱. 이렇게 시그마로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시그마로도. 우린 수원 배웠으니까 저거 이제 의미가 이제 와 닿죠, 이제? 의미가? 네, 와 닿으실 거고. 표준 편차,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했었어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이번에는 그 이산항률 변수에서 평균이 2x, 분산이 만약에 vx, 표준 편차가 시그마 x일 때, 자, 새로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새로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잖아. 자, 얘는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은 2의 ax 플러스 b 구하는 건데, 이거 개수로 끄집어 나오고 상수항 따로 더했던 거 기억나니, 저거? 따로 더했던 거. 분산도 마찬가지로 v의 ax 플러스 b는 얘는 제곱돼서 나왔었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절대값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얼른 써. 자,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 절대값 A, 표준편차 X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근데 N번의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으로 이제 독립시행의 통계로 넘어오면은 뭐로 이름이 바뀌니? 이항분포라고 이름이 바뀌죠. 이항분포. 확률 변수가 이제 매 시행이 독립시행인 그런 시행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이항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기호 뭐였습니까? 영어 약자 B.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자, 앞에는 시행 횟수, 뒤에는 확률이었지, 그지?
이렇게 됐었지? 그리고 그 확률을 1번한 확률 질량함수. 얘는 뭐였냐? 그 아까 그 독립시행 그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NCX, P의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P가 나머지 N-X번 일어나는데, X를 보통 이렇게 좀 몇 개 정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야. 근데 여기서는 뒤에 거가 X가 아닌가요? 뒤에 X가 아니잖아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X입니다, 여기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둔 거니까. 자, 얘를 만약에 표로 나타내라. 이항분포를 그냥 간결하게 몇 개만 써보면 되거든. 뭐 0, 1, 뚜루룩, 그다가 뭐지, n. 뭐 이 정도만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제 x가 0이면은 있잖아, 얘들아. 이게 nc0에 p의 0제곱에, 자, 얘는 이제 1-p의 뭐 n제곱. 이렇게 표현 될 거 아니야, 얘가 이제, 그지? 조금만 좀 길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오른쪽에 쓸게요. 얘는 이제 한 번이니까 p가 한 번, 1-p가 이제 나머지 n-1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n까지 끝까지 도달했다. ncn의 p의 n제곱에 1-p의 빵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이제 1이 되겠죠? 확률의 총합은 1.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에 이거 쓴 거 직접 대입한 거지. x에 뭐 1, 2, 3 이딴 거 그냥 대입한 거고. 되었니? 대입을 그냥 한 번 치고. 자, 그래서 이거 이항분포, 이거는 이제 표로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일은 이제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이항분포는 얘네 둘이 곱하면 평균 NP. 그 다음에 그 Q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1-P죠. 분산은 평균에다가 이제 저 Q까지 곱해주셔가지고 표준 편차는 루트까지 씌워주시면 되죠. 루트 NPQ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행을 이제 할 때 수학적 확률이 P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 요거 이제 통계적 확률로 볼 수 있거든요. 상대 도수. 자, 이제 어떤 그 시행을 했을 때, 그 만약에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50번 정도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운이 좋게 1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시행 횟수를 크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거랑 직접 시행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한 확률이 거의 이제 같게 되겠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식이야, 이게. 그래서 그 차이가 거의 이제 좁혀진다라는 겁니다. H를 충분히 작은 양수로 잡아도 그 확률은 이제 똑같아진다. 이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라 쓰시고, 큰 수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자, 우리 이제 연속, 이제 이어져 있을 때 범위를 이제 가지고 할 건데,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를 이제 보고 싶은데, 어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는 그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무슨 함수가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무슨 함수가 있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란 이제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은 적분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확률의 값을 적분, 넓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fx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fx가 0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그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이게 확률의 총합인 1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자, 이제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와줘야 될까, 이게 이제? 얘는 이제 확률의 총합이 이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범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 범위가 이제. 얘는 이제 p 해주셔가지고, p.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그 확률 변수가 이제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확률은 이제 그 함수의 이 특정 x의 범위의 확률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예를 들면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거기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 넓이를. 그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 값을 확률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키가 170인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 170점 소수점이 계속 간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이제 있으나 마나야. 등호가 없어도 어차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호가 있든 없든 어차피 크게 별로 등호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등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등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등호의 위치를 좀 이제 바꿔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이제 정규분포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정규분포 곡선 모양 기억나죠? 이런 이제 종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분포에서는 우리가 얘가 평균이 이제 m이고 표준표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정규분포는 n을 쓰면서 m,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 이건 제곱이 와줘야 되겠지? 분산이 오는 자리야, 분산이 오는 자리.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어떤 걸 따르냐?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그 따른다라는 것도 기호로 표시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기도 하죠. 물결 무늬로. 자, 이러한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종 모양은 가운데 m,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그리고 x축이 점근선. 점근선은 x축을 갖습니다. y는 0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x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확률의 총합인 1이라고 써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인 1로.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이제 옮길 거야. 그 평균하고 표준표차를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평균이 이제 커진다. 그 원래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가장 우뚝 솟은 지점이었죠? 근데 평균 값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그래서 커지는 방향이 이제 여기가 이제 더 큰 평균. 이 만약에 반대쪽으로 간 게 있으면은 얘는 더 작은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표차도 이제 그 표준표차가 커지면은 이 곡선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니? 커지면? 네. 이게 좀 정확히 표현하면은 편차가 큰데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차이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이 낮아지고 이 끝에가 이제 올라가니까 완만해진다라고 얘기했어. 완만해진다. 그래서 표준표차가 커지게 되는 그림이 이제 이 모양이 돼야 되겠고요. 이 모양이. 얘가 이제 표준표차가 큰 것이고, 작아지는 거는 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 1 이라고 볼 수가 있어. 표준편차의 그 대소관계에 따라서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편차가 작으면은 이제 평균에 많이 몰려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편차가 작으면. 자, 그 다음에 평균이 몇, 분산이 몇인 정규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네,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 n 0,1의 제곱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자, 1번. 이거는 이제 그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운데가 0이니까 0보다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전체 확률 1을 반씩 나눠 가지잖아. 그래서 0.5씩 나눠 가지게 되겠죠.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0부터 A까지에 대한 확률이 도대체 뭐랑 같을까? 라는 얘기인데 0부터 A는 네, 좋습니다. 대칭 이동시켜서 이 마이너스 A하고의 요 넓이랑도 같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A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A.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인데 자, 0AB로 나와 있어서 여기 넓이를 확인해 보래. 대칭 이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둘러싸인 자, 여기랑도 이제 같기는 되겠죠? 여기랑도. 자, 여기랑도 일단 같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 0부터를 이제 따지는 거야. 이 색칠한 흰색 부분의 넓이는 0부터 B에서 0부터 A를 빼라는 거죠. 0부터 B에서 0부터 A를 빼라. 그래서 여기는 BA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BA라고. 이렇게. 0부터 B, 0부터 E라고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Z가 A 이상인 거. A 이상인 거는 자, A가 만약에 이제 여기로 잡혔을 때 여기 넓이 구하는 거잖아. 자, 여기 넓이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했던 것처럼 대칭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대칭에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로도 생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0보다 큰 쪽 0.5에서 요 0부터 A까지에 대한 확률을 빼도 되겠죠? 0.5에서도 빼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0.5에서 0부터 A를 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자, 이제 Z가 이제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작거나 같은 확률. 이제 여기 전체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전체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0.5가 있고 0부터 A를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 0.5를 또 갖고 있고 거기서 0부터 A에 대한 확률을 추가시켜줍니다. 자,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걸 구하고 싶다. 이제 여기 전체 넓이 구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봐도 되냐. 그 0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여기 0부터 A랑 같죠? 여기는. 마이너스 A에서 0은 얘는 0부터 A랑도 같고 자, 이제 0부터 B는 이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얘도 물론 뒤집어서 마이너스 B에서 0, 2랑도 같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을 쓰시오. 확률 변수 X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이 확률 변수 Z는 그 표준화하는 식이야, 표준화.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 저게 표준화였죠? Z로 표준화하는 거. 자, Z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확인한 그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거랑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Z로 이제 바꾸는 거야. X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Z로 바꾸는 표준화. 이제 양쪽에다가 평균을 빼주시고, 먼저 평균 빼주시고, 그 놈을 이제 뭐로 나눕니까?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누는 겁니다. 표준편차 시그마. 그렇게 바꿔주면은 가운데를 이제 비로소 뭐라고 놓는 거? Z라고 놓는 거, Z. 이렇게 Z라고 놓는 거, Z. 저렇게 이제 표준화를 우리가 했었고,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는 거였죠.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마지막 내용은 이항분포를 따르면 그 n이 충분히 크다. 그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 이제 원래 앞에 평균이 오는데 이항분포의 평균을 쓸 수 있고 뒤에도 이항분포의 분산을 작성할 수 있었죠.
n이 충분히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균풀을 따르는데 그 크다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 요 수치 기억나니? 수치? NP가 5 이상. 그 다음에 NQ도 5 이상이었어. NP, NQ가 5 이상. 일 때 정균보에 이제 근사적으로 따르게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NP, NQ가 5 이상이에요. 자,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통계적 추정은 이제 이 추정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전체를 다 조사하냐,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냐, 전수조사, 표본조사였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이제 무조건 다 조사를 해야 될 때, 표본조사는 시간, 노력,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일부만 이제 조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이제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은 거를 이제 그 샘플을 뽑은 거죠. 표본입니다. 표본. 그리고 그 표본에서 이제 몇 개를 뽑겠다라는 그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요 단원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본을 뽑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출.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고자 할 때에는 같은 확률로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방법을 우리는 무슨 추출이라고 합니까?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랜덤하게 뽑는 거죠. 랜덤하게.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뽑을 때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뽑은 거를 다시 되돌리느냐, 안 되돌리느냐. 다시 되돌리면 복원 추출. 안 되돌리면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복원 추출합니다. 복원 추출. 다시 복원 추출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지금 막 많이 나옵니다.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자,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시 편차. 쟤는 근데 글자에도 모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라는 게 좀 이제 감이 오시겠죠? 모평균은 기호가 M이었고, 모분산은 이제 모표지 편차부터 시그마를 모표지 편차로 해서 모분산은 그 시그마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 시그마 제곱. 자,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밑에 6개가 나왔죠? 표본 평균은 뭐였냐면은 그 일부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샘플의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해낸 거지. 기호로는 X바라고 쓰고, X바. 내가 만약에 N개의 표본을 뽑았다. 그럼 그 N개를 이제 우리가 다 더해서 나누기 이제 N을 해주는 거죠. N개의 표본을 다 뽑았을 때 그것들을 이제 나누기 N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것이고, 표본 분산 얘기하기 전에 표본 표준 편차부터 볼 건데, 말 그대로 그 뽑은 그 N개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겁니다. 대문자 S로 났고, 그 분산은 제곱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곱으로. 자, 표본 분산은 우리가 그 분산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편차라는 거는 그 표본에서 평균인 이 표본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이게 이제 편차의 제곱이야.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쭉 다 이제 더했잖아.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얘를 평균을 내야 돼. 평균을.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로 이제 나눠준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눴지? 나눌 때? 뭘로 나눴니? N-1로 나눴죠? 이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빼기를 하나 더 한다라고 했었지, 그지? 빼기를 하나 더 한다. 자, 표본 표준 편차는 그래서 이 위에서 계산한 표본 분산의 이 양의 제곱근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되고,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이 샘플을 뽑을 때마다 그 평균 값이 다 달라질 거야. 그럼 그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값들을 또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EX바라고 부르지. EX바.
자, EX바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EX바가 뭐와 같았었습니까? 얘는 그냥 모평균 M이랑 이제 같았었다 라는 것이고 모평균 M이랑 같다. 표본평균의 분산은 이제 VX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얘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있었지, 그지? 얘는 N분의 분산.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는 거죠.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그 표본평균의 표지편차는 X바에 대한 표지편차이며 얘 계산하는 거는 이제 루트 N분의 표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이 됐었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거. 헷갈리지 마시고. 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모평균의 모표지표차가 시그마인데, 자, 이제 요거 봅시다. 모집단의 정규분포면 그 표본평균 X바 또한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M, 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제 그 표본평균에 대한 분포가 분산이 저렇게 N분의로 이제 바뀌는 것이었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면은 표본평균도 그런 분포를 따르지만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이 30 이상이야. 30 이상. 30 이상이면은 표본평균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사적으로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 전체를 이제 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 샘플만 가지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추측해보는 거를 추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정.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될 때 정확히는 이제 못 맞추니까 모평균이 정확히 뭐다라고 못 맞춰가지고 범위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이제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자, 이제 95%의 신뢰 구간 1.96이 주로 쓰이죠. 그래서 얘는 그 X바, 우리가 구한 표본평균 값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값에서 그거를 이제 오히려 더한 값까지 우리가 그 범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이제 값의 범위를 보는 것이었고, 여기까지. 만약에 99%다. 저기 나와 있듯이 2.58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겠지? 2.58 가지고. 그래서 2.58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58. 2.58. 해주시고.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모표준편차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표본표준편차 S를 이용해도 됩니다. 표본표준편차. 표본표준편차인 S를 대신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 그다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 방금 여기 이제 신뢰 구간 썼었는데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된단 말이야. 뒤에서 앞벽을 빼주게 되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밑에 거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죠? 넘어가시면. 자,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식이 방금 요거야. 자, 신뢰도만 높인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요거 맞네? 퍼센티지가 높았으면은 그 Z 스코어가 얘가 이제 더 커진단 말이죠. 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제 길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본의 크기만 커진다. 이게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짧아지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제 그 신뢰 구간의 식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건데, 얘는
n-x파의 차는 기본적으로 자 얘는 그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8. 쟤를 k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기본적으로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그 최대값을 물어본다.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값입니다. 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값이 얘가 돼야 돼. 여기까지입니다.